우물에서 나타난 시체가 복수, 4명의 남자가 죗값을 치르다. 중국 범죄 수사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힐 수 있는 사건. 황량한 지역 한가운데 있는 마른 우물. 외딴 장례식장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끔찍한 범죄의 현장이었다. 그러나 이 장례식장은 이 사건의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불과했다. 마른 우물, 외딴 장례식장, 깊은 우물에 던져진 남성 시신, 장례식장에 있는 머리 없는 시체. 어떻게 이들이 완벽한 연쇄살인 사건을 이루었을까? 이 사건은 너무도 기괴하여 수사에 나선 경찰조차 경악했다. 평생을 법 집행에 바쳐도 이런 사건은 한 번 겪기도 어렵다.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오싹한 여정에 함께하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2010년 7월 13일 중국 산둥성 상어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견되었다. 한 지역 토지 소유자가 수년간 방치했던 정원을 농사짓기 위해 정리하기로 했다. 청소를 하던 중 그는 정원 가장자리에 오래된 우물에 다가갔다. 그러나 그가 우물 아래를 들여다보는 순간 끔찍한 광경이 그를 공포에 빠뜨렸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상어현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처음 보기에 우물은 그저 야생식물로 뒤덮인 평범한 우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 경찰이 자세히 살펴보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그는 즉시 소름이 돋았다. 우물 바닥에는 심하게 부패한 남성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초기 검시 결과 피해자는 키약 1, 83만 나이는 30에서 40세로 추정되었으며 사망한 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이 지난 상태였다. 사인은 머리와 얼굴 부위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이었다. 경찰은 즉시 이번 사건이 명백한 타살이라고 결론 내렸다. 범인은 피해자를 직접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시신의 옷을 벗긴 후 인적이 드문 우물에 유기했다. 사건의 복잡성을 인지한 경찰은 즉각 현장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우물 속 두꺼운 낙엽층 아래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손잡이가 단단히 고정된 도끼였다. 이 도끼가 바로 범행 도구일 가능성이 컸다. 경찰이 도끼를 경찰서로 가져가 정밀 감식한 결과 이 도끼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무기임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상처와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다. 법의학 감식 결과 경찰은 우물에서 발견된 도끼가 살인에 사용된 흉기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것 외에는 어떠한 지문이나 DNA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는 더욱 어려워졌다. 경찰이 도끼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이 특정 유형의 도끼는 해당 지역의 단 한 곳에서만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게 주인은 총 80개의 도끼 중 13개가 판매되었으나 누가 구매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은 첫 번째 도끼 판매 기록이 2009년 12월에 이루어진 점을 토대로 범행 시기가 그 무렵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서 나왔다. 2010년 1월 28일 우물 근처 눈 위에서 짙은 붉은 얼룩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것이 피해자의 혈흔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사망 시점을 2010년 1월로 추정했다. 대략적인 범행 시점은 밝혀졌지만 피해자의 신원은 여전히 미공속이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해당 지역의 실종자 신고 기록을 조사했고 17건의 실종 사건이 이번 사건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중 경찰의 관심을 끈 인물이 있었다. 왕씨 위안 왕서원이라는 33세 남성으로 기혼이며 3 자녀가 있었다. 왕씨 위안은 한때 대형 가금류 농장을 운영했지만 경영 실패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고 금융 문제에 휘말려 있었다. 그의 아내는 왕씨 위안이 2010년 3월 9일에 실종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정보만으로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그의 신체 특징을 비교해 본 결과 키와 체격이 우물 속 시신과 일치하지 않았다. 추가 법의학적 DNA 감식을 진행한 결과 왕씨 위안은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상어현의 17건의 실종 사건이 모두 배제되면서 경찰은 수사 범위를 산둥성 전체로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같은 시기 실종된 유사한 연령대와 키를 가진 남성을 전수조사했지만 여전히 유력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경찰은 범행 동기를 가진 인물을 찾는 데 집중했다. 단서를 연결해가던 경찰은 범인이 시신을 버려진 우물까지 운반하는데 차량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왕씨 위안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이번에는 용의자로서였다. 경찰은 지역의 한 정비소 주인으로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다. 그에 따르면 실종되기 직전 왕씨 위안은 구입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폭스바겐 산타나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며 전체 도색을 의뢰했다. 수상하게도 왕씨 위안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거액을 지불하며 도색을 원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차량 도색을 맡긴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왕씨 위안이 차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결국 한 자동차 정비소 뒤편에 버려진 공터에서 왕씨 위안의 폭스바겐 산타나를 발견했다. 차량에는 별다른 손상 흔적이 없었지만 트렁크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차량의 도색 색상과 다른 어두운 붉은색 얼룩이 묻은 낙엽을 발견했다. 법의학 분석 결과 이 낙엽에서 발견된 DNA가 피해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차량이 시신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입증했다. 이 시점에서 왕씨 위안은 더 이상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공식 지목되었다. 그러나 그는 몇 달째 실종 상태였으며 행방은 여전히 불명확했다. 경찰은 범행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0년 1월 당시 왕씨 위안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왕씨 위안이 자주 연락했던 2개의 알 수 없는 전화번호가 천진 지역에서 등록된 것이었으며 범행 이후 2번호 모두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천진 경찰과 협력하여 이 2번호의 소유주가 항바오산과 항발리라는 인물임을 확인했다. 경찰의 신문에 응한 항바오산은 2010년 1월 자신과 항발리가 왕씨 위안을 위해 산둥으로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항발리를 찾으려 했을 때 그는 몇 달째 실종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연 항발리는 이 살인사건의 중요한 연결고리일까? 처음에 경찰은 항발리가 왕씨 위안의 공범이며 두 사람이 함께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항발리의 가족에 따르면 그는 키 1, 32세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다. 이는 우물 속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과 완벽히 일치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짜는 2010년 1월 24일이었다. 경찰은 항발리의 가족으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하여 피해자와 대조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결과 우물 속 시신은 항발리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이 항바오산을 신문하는 동안 그가 항발리의 실종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산둥으로 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상한 일이었다. 항발리의 죽음은 항바오산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2010년 7월 29일 경찰은 즉시 항바오산을 소환해 신문했지만 그는 항발리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몇 달간의 수사와 끈질긴 신문 끝에 2011년 1월 24일 항바오산은 결국 무너져 모든 것을 자백했다. 하지만 그의 자백은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2009년 9월 항바오산과 항발리는 왕씨 위안과 장홍샤라는 여성의 의뢰를 받아 산둥성 상어현으로 갔다. 그들은 왕씨 위안과 장홍샤로부터 14만 위안 약 600만 원을 받고 청부살인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상어현 장례식장의 주인 장벌린이었다. 그런데 왜 가금류 농장 주인인 왕씨 위안이 장벌린을 죽이려 한 것일까? 사실 장벌린은 왕씨 위안의 절친한 친구였다.
그는 왕씨 위안이 가금류 농장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돈을 빌려주며 도와주곤 했다. 그러나 왕씨 위안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몰래 장벌린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수차례 몰래 만남을 가진 끝에 장웅샤는 애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남편이 폭력적이며 이혼을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 타락한 연인은 살인을 공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직접 범행을 저지르면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두 사람은 청부 살인을 계획했다. 항바오상과 항반리는 14만 위안 약 이 600만 원의 청부 살인을 수락했으며 성금 4만 위안을 먼저 받고 살인을 완수한 후 나머지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면서 그들은 점차 이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항바오상과 항반리는 자동차로 들이받기, 총격, 폭탄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장벌린을 살해하는 데 실패했다. 계속된 시도로 인해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챈 장벌린은 경계를 강화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한편 4만 위안을 허비하고도 목표가 살아있는 상황에 왕씨 위안은 점점 분노했다. 반면 두 청부업자는 성금이 거의 바닥나자 왕씨 위안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왕씨 위안이 이를 거절하자 그들은 살인 계획과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폭로를 두려워한 왕씨 위안은 잔혹한 계략을 세웠다. 바로 두 청부업자가 서로를 죽이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는 둘을 각각 몰래 만나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에게 14만 위안 전액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욕심에 눈이 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며 감시하기 시작했다. 2010년 1월 24일 항바오상과 항발리는 또다시 장벌린을 살해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계속된 실패 끝에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결국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항바오산이 승리하며 항발리는 도끼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항발리를 살해한 후 항바오산은 즉시 왕씨 위안에게 전화를 걸어 시신 처리에 도움을 요청했다. 왕씨 위안은 주저없이 자신의 빨간색 폭스바겐 산타나를 몰고 현장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함께 항발리의 시신을 차량에 실었고 왕씨 위안이 미리 골라둔 버려진 우물로 향했다. 그러나 항바오산과 항발리는 몰랐다. 이들 중 한 명이 죽는 것은 애초부터 왕씨 위안의 계획이었다. 그는 이미 현장을 답사하고 시신을 버릴 최적의 장소를 선택했으며 모든 흔적을 지울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항바오산이든 항발리든 누가 죽든 상관없었다. 왕씨 위안은 철저한 계획 아래 증거를 남기지 않고 마무리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왕씨 위안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마이너스 6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 우물 속에서 항발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그의 모든 범행이 밝혀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2011년 초 항바오상과 장웅샤의 재판이 열렸다. 장웅샤는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바오산은 사형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항바오산의 자백 덕분에 벌여진 우물 살인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사건의 진정한 주모자인 왕씨 위안은 여전히 실종 상태였다.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었으며 그의 신원은 어떠한 공식 기록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그의 은행 계좌, 신분증, 전화번호는 2010년 1월 이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가족, 친구, 사업 파트너, 그 누구도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찰은 왕씨 위안이 도주 중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죽었다면 시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시신이 없는 이상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수 없었다. 2012년 10월 경찰은 왕씨 위안의 전화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이전에 간과했던 한 통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 메시지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일괄적으로 전송된 것이었다. 형제여, 나는 빚 때문에 숨어야 해. 설날이 되면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 경찰은 이 메시지를 읽고 여러 가지 수상한 점을 포착했다. 첫째, 메시지의 문체가 왕씨 위안이 평소 사용하던 지역 방언과 달랐다. 둘째, 호칭이 부자연스러웠다.
만약 이 메시지가 형제나 친구들에게만 보내진 것이라면 이상할 게 없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왕씨 위안의 삼촌과 연장자 친척들에게도 전송되었으며 조카나 어린 가족이 연장자를 형제라고 부르며 자신을 나라고 지칭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웠다. 이 일관되지 않은 표현들은 누군가가 왕씨 위안인 척하면서 가족과 경찰을 속이려 했음을 시사했다. 만약 그렇다면 왕씨 위안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미 누군가의 손에 의해 죽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경찰은 항바오산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다. 그러나 항바오산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반리를 살해한 후 곧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왕씨 위안의 실종 시점을 조사한 결과 그는 2010년 3월 9일 이후로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항바오산은 단 한 번도 천진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왕씨 위안을 살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 혹시 그의 내연녀였던 장웅샤가 관련되어 있을까? 경찰은 그녀를 신문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지만 그녀는 왕씨 위안을 체포하려는 함정이라 생각해 경찰과의 면담을 거부했다. 경찰은 왕씨 위안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이미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거를 제시하자 장웅샤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애인을 죽일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모든 단서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 했을 때 경찰은 왕씨 위안이 다수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점을 떠올렸다. 혹시 그의 채권자 중 한 명이 그를 납치한 것일까? 경찰은 장벌린을 포함한 4명을 소환해 신문했지만 모두 왕씨 위안의 실종과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장벌린은 항반리의 시신이 우물에 유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심코 수상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저렇게 멍청하게 죽이다니. 시신을 거기에 숨길 생각을 하다니. 그냥 화장해버려야지. 재로 만들면 절대 발견되지 않을 텐데. 단 한마디의 발언만으로 장벌린은 즉시 왕씨 위안 실종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다. 장례식장 원장이었던 장벌린은 사망 진단서를 처리하고 화장을 주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그가 왕씨 위안을 몰래 살해한 뒤 화장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합법적인 화장을 위해 병원의 사망 진단서, 당국의 승인, 그리고 의심스러운 사망의 경우 경찰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장벌린은 어떻게 아무런 의심 없이 왕씨 위안을 화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경찰은 2010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장벌린이 감독한 화장 기록을 검토했고 즉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딩모우라는 남성이 2008년 12월에 이미 화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3월 9일 그의 이름이 다시 화장 기록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철저한 조사 끝에 경찰은 장벌린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는 딩모우의 신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화장했으며 그 사람이 왕씨 위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물리적인 시신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없었고 수사는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12년 말 경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왕씨 위안이 장벌린의 장례식장에서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경찰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장례식장은 이미 1년 넘게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었고 여러 차례 개조 공사가 이루어져 범행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경찰의 관심을 끌었다. 추가 신문 과정에서 경찰은 장벌린이 장례식장을 떠날 때 커다란 무거운 의자를 꼭 챙겨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의자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 의심했고 장벌린의 집을 방문한 끝에 여전히 그 의자가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이 나무 패널을 제거하자 의자 아래에서 말라붙은 핏자국이 발견되었다. 혈흔 샘플은 즉시 분석을 위해 보내졌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장벌린은 결국 체포되었고 왕씨 위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계속해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던 장벌린은 한편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에도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했다. 부부싸움이 점점 더 격렬해졌고 결국 어느 날 장웅샤는 집을 나선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장벌린은 통신사에 찾아가 아내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녀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는 대신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장웅샤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왕시 위안이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다. 2010년 3월 9일 분노한 장벌리는 왕시 위안을 장례식장으로 불러 직접 대면했다. 하지만 왕시 위안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으며 오히려 오만하고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사람 사이의 말다툼은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다. 그때 리원타이라는 남성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분노한 두 사람은 왕시 위안을 의자에 내리꽂고 나무 몽둥이로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왕시 위안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패닉에 빠진 장벌린과 리원타이는 시신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붙잡힐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장벌린은 마을위원회를 찾아가 한 노인의 사망진단서를 분실했다며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거짓말을 했다. 장례식장 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그는 빈 사망진단서를 손쉽게 확보했고 거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 딩모우 78세 자연사. 공식적인 사망진단서를 확보한 그는 왕시 위안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긴 뒤 아무런 의심 없이 화장을 완료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왕시 위안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조작된 메시지를 보냈다. 형제여, 나는 빚 때문에 숨어야 해. 설날이 되면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 이 메시지 덕분에 모든 사람들은 왕시 위안이 도망친 것이라 믿었고 장벌리는 경찰을 몇 년간이나 속일 수 있었다. 2014년 4월 25일 장벌린과 리원타이는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리원타이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장벌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장벌린은 왕시 위안을 살해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하며 순간의 분노가 빚어낸 충동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에게 진실을 밝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다. 장웅샤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왕시 위안과 공모하여 그를 살해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장벌리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배신에 대한 씁쓸함만 남아 있었다. 이 사건은 경찰에게 가장 오랜 시간과 복잡한 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하나였으며 동시에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우정이 배신으로, 사랑이 범죄로, 탐욕이 잔혹함으로 변질되면서 결국 모두가 파멸로 치닫는 비극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말고 감정에 휘둘려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악행은 영원히 감춰질 수 없으며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그게 당장이든 훗날이든 인과응보는 피할 수 없다. 이것으로 사건을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전 세계의 최신 범죄 사건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